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능 직전에 평가원 주간의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제가 항상 해설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이해 나가면서 조금 의아한 선지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1번부터 20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아한 선지들 또한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던 선지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찝어보자면 3번 이 문항은 의령과 김해 그리고 부산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이었는데요. 김해와 부산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 요 선지가 조금 의아했던,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과 13번 문항, 통계자료가 나와 있던 두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특히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문항을 보면서 금천이랑 노원이 금천의 아파트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도만 보면은 금천이 외곽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꽤나 많을 것 같지만 물론 이렇게 노원이 더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금천이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죠. 거의 중구와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천에 이렇게 아파트가 적었나라는 면에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13번 문항, 이 문항은 오른쪽 그래프가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보아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 관련된 자료에 대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던 자료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실수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1인당 연간 소비량.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농작물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이 채소입니다. 무게가 무겁고 또 우리가 밥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먹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뭐 그런 정도 조금 헷갈렸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지도 문항들 여러분들 뭐 지도 학습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어려웠을 것 같았던 문항들도 있지만 15번 문항도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선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 뭐 지도 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만 조금 잘 정리해 두셨다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항상 그렇죠. 이제 마지막 9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의 그 체감 난이도를 높여놓는 경우가 있고 낮춰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수능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렇게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쉬웠다고 해서 방심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1번에 잘 출제되어 있지, 1번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던 지리 정보와 관련된 문항이 이번에 처음으로 1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신기했습니다. 1번에 지리 정보 문항이 나오다니.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수업 노트래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원격탐사, 유선도, 지리정보 시스템, GIS, 중첩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 디귿, 유선도는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통계값, 이게 이제 등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통계값.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그러면은 등치 선도가 되는 거죠. 유선도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고요. 다음 리을. 중첩 분석은 인터넷과 GPS 등의 발달로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맞죠? 대표적으로 뭐 최적 입지 분석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있죠.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미음은 죄송합니다. 니은이죠. 니은. GIS. GIS는 인터넷과 GPS 등의 발달로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중첩 분석,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 최적 입지 선정이나 최단 경로 선정 이런 것들에 GIS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디귿. 미음. 중첩 분석은 최적 입지나 경로 선정 등의 공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적 입지 선정에 정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리을.
원격 탐사는 현지 조사보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이 원격 탐사의 가장 큰 장점이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기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격 탐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지표면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또 지표면에서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정보를 수집하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번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입니다. 보죠. 자, A는 암석해안, 여기는 뭐 육계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육지와 모래로 연결이 되어 있죠. 또는 뭐 암석해안과 관련된 선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암석해안. 다음 B는 섬이죠. 네, 섬. 다음 C는 시스택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여기 이렇게 암석해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기둥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C스택이 되고요. C스택. 다음 D는 해안에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니까 사빈. 다음 E는 사빈의 배후에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고요. 요 기호가 지금 보이죠?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초지 기호입니다. 초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막 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사구에 사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해안사구는 초지 기호로 표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E가 해안사구가 됩니다. E가 해안사구로 적어볼게요. 해안사구. 자, 그럼 선지 보죠. 1번 육계도. A는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주가 되는 거고 육지와 이 A 섬이 요 모래 사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육계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육계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B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는 황해입니다. 황해. 황해는 수심이 얕아서 해수면이 하강했던 빙기에 황해는 대부분 육지로 드러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또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3번 C스택은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파랑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깎여 나가고 여기는 깎여 나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깎아낸 거죠. 그래서 차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C 맞고요. 다음 D 사빈. 사빈은 주로 파랑과 연안 위에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맞죠? 다음 5번 해안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죠. 사빈에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모래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사구에는 상대적으로 사빈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쌓이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3번. 자, 보죠. 여기는 부산이고요. 그리고 부산 옆에 김해와 양산이라고 하는 부산의 위성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얘가 김해가 되고요. 다음 얘는 일단 의령이라는 곳인데요. 자주 나왔던 곳이 아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도 문제에서 처음 보는 곳이 나오면은 그냥 촌락으로 놓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는 1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죠. 촌락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곳, 그러니까 의령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다음 나와 다 중에서 다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고요. 나는 물론 가보다는 낮지만 다보다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다보다는 촌락의 특성이 조금 더 뚜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으니까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 그러니까 김해가 나가 되고 부산이 다가 됩니다. 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비슷해요. 그리고 김해는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고 부산으로부터 최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해는 의령보다 인구가 많을 거예요. 면적은 비슷한데 김해가 의령보다 인구가 많으니 인구 밀도는 김해가 높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의령은 김해보다 대형마트가 많다. 아니죠.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김해가 의령보다 대형마트가 많을 거예요. 다음 김해는
부산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령과 김해나 의령과 부산을 비교해주는 선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김해와 부산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령화된 도시, 고령화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위성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산. 반면 김해는 부산으로부터 교회와에 의해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들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또 도시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외곽 지역, 위성도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위성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해 같은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 그리고 서울 주변의 다양한 위성도시들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부산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았던 선지였습니다. 얘기했듯이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얘는 도시와 도시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결국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비교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부산은 노령화된 도시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김해는 부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겠죠. 얘는 인구 350만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예요. 다음 부산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당연히 김해가 의령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오는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어떤 지역이 나와 있느냐? 자, 여기는 순천입니다. A는 순천. 다음 B는 땅끝마을이 있는 해남이죠. 해남. 자, C는 자주 나왔던 곳은 아닌데요. 여기는 진도라는 곳이죠. 진도. 해남 진도. 여기 오른쪽 동쪽에 있는 곳은 완도입니다. 김으로 유명한 완도. C는 진도. 자, 그럼 볼게요. 전통마을인 나간 읍성과 제1호로 지정된 국가정원. 국가정원 여기 있죠. 국가정원박람회, 세계 국가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 가장 먼저 갔을 거고요. 다음 겨울 배추 재배 지역의 기후조사와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 탐방. 여기는 겨울에도 배추 재배가 가능합니다. 노지 재배가. 왜? 따뜻하니까요. 해남입니다. 다음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명랑대첩 전승진 울돌목 방문 여기 C가 되겠죠. 진도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순서로 방문했으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길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주제는 하천의 이용과 변화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기억은 하천의 중상류입니다. 하천의 중상류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 강의 입구에 형성되어 있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은 하천의 중하류입니다. 하천의 중하류에는 가미공류하천보다 자유공류하천이 발달되어 있다. 아닙니다. 얘는 하천 중상류, 얘가 하천 중하류에 발달되어 있죠. 다음 디귿 하구뚝. 하구뚝은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에 주로 건설되어 있다. 아닙니다. 하구뚝은 조차가 큰 지역에서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시설물입니다. 조차는 황해가 크기 때문에 동해가 아니라 황해로 유입한 하천에 주로 건설되어 있죠. 금강, 영산강이 대표적이죠. 다음 도시 내 하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도시화 이후 녹지 면적의 감소로 우천시 하천 최고 수위가 낮아진다.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죠. 여기가 시간이 되고요. 여기가 최고 수위입니다. 수위. 원래는 하천 수위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강수가 발생하게 되면. 근데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수위는 높아지고 최고 수위 도달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하천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하천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수위는 높아집니다. 다음,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사업은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한 직강화 공사로 이루어진다. 콘크리트를 사용한 직강화 공사는 복원 사업을 하기 전의 하천의 모습입니다. 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직강화 공사란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자연 상태 하천으로.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이 2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자, 중하류는 가믹공류 하천보다 자유공류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죠. 가믹공류 하천 중상류 구간에 발달한 하천이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6번.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최근에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이 통계자료와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재작년 수능에 폭염이 나왔었고요. 자, 볼게요. 자,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이래요. 그리고 지진, 태풍, 황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볼게요. 가는 하늘이 캄캄하게 흙비가 내렸는데 마치 티끌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황사죠. 황사. 다음 경도관 22년 7월 경주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다. 원성왕 9년 8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벼가 쓰러졌다. 큰 바람이니까 태풍이겠죠. 다음, 강원도에 재해가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을 끓는 것 같았고 평창 정선에서도 산악이 크게 흔들려서 암석이 추락하는 변괴가 있었다.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볼게요. 황사는 봄보다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아닙니다. 봄에 자주 발생하죠. 태풍은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탁월하게 불 때 주로 발생한다.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탁월하게 불 때는 겨울을 얘기하고요. 태풍은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다음. 지진은 주로 장마전선의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이건 호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황사는 중국 내륙의 건조 지역에서,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발원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가는 기후적인 요인, 나다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가와 나가 기후적인 요인, 다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다음 7번. 제가 총평에서 소개해드렸던, 원래 이 전력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없었죠. 몇 년 전에는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했었다가 최근에는 1차 에너지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 지도 저 문항에서 본 게 진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고요. 아마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지만 수능에는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런 선지라던가 발전소의 분포는 수능에서도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문항에서 선지로는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A, B, C가 어떤 발전 양식인지 알아야 해요. 자, 먼저 B를 볼까요? 영광, 울진, 경주, 울산, 부산에 위치하고 있네요. B는 원자력입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B는 원자력. 다음 C 보죠. C는 일단 발전 설비 용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A, B와는 달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 왜냐하면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발전소가 입지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산간 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C는 하천이 흐르는 하천의 중상류 구간 수력입니다. C가 수력. 그럼 자연스레 A는 화력이 될 것이고요. 화력은 여기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경남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화력은 원자력보다 발전 설비 용량당 발전소 건설 비용이 높다. 화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나 수력보다는 발전소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는, 물론 되게 비쌉니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겠죠. 그런데 얘네들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화력은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총발전량 화원수 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다음 3번. 원자력은 수력보다 계절별 발전량 변동 비율이 크다.
계절별 발전량 변동 비율은 수력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1년 내내 거의 안정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다음 수력은 화력보다 발전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럴 리가요. 물을 수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는 얘보다 높죠. 다음 수력은 원자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는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위성사진이 나왔네요. 최근에는 이런 위성사진과 함께 문항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철원이죠. 철원. 여기는 일단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철원의 위성사진이니 여기는 무엇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용암대지일 거예요.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요. 넓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산지가 되겠죠. 주변 산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주변 산지가 될 것이고요. 변성암. 여기가 용암대지가 되겠죠. 얘가 용암대지. 그리고 용암대지에 기반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다음 여기는 C 조그만한 산이 있네요. 오름입니다. 제주에 있는 오름 기생화산. 다음 D는 오름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니까 순상화산재가 되겠죠. 순상화산.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A에는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한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한 동굴은 석회동굴을 얘기하고요. 얘는 기반함이 변성암일 것이기 때문에 석회동굴이 발달할 리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B에는 붉은색의 간대토양이 주로 나타난다. 요 붉은색의 간대토양 또한 석회암지대의 석회암풍화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는 없겠죠. 다음 C는 오름입니다.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아닙니다. 얘는 오름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오름의 분화구가 되겠죠. 칼데라 아닙니다. 그리고 칼데라는 여기밖에 없죠. 울릉도. 다음 D는 이 순상화산재는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된 평탄면이다. 그럴 리가요. 요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된 평탄면은 고위평탄면을 얘기합니다. 다음 B와 용암대지와 D 순상화산의 기반함은 현무암이고요. 이 현무암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되었죠.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 역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은 북한의 기후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일단 지도에 4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요? 청진. 여기는 원산. 여기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청천강 중상류 쪽이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희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평양이죠. 자,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자, 4지역들은 굉장히 뚜렷한 기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곳들입니다. 청진, 한반도의 최소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 일대가 다 소우지가 되고요. 다음 희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원산, 4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많고요. 또 가장 따뜻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죠. 저위도이면서 동해안이니까. 평양, 청진보다는 강수량이 많지만 그래도 소우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어디부터 찾을까요? 저는 원산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원산 볼까요? 가나다라 중에 연강수량이 가장 많으면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데, 자, 얘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뭐 한 영하 한 9도 되겠네요. 9도. 얘는 영하 6도. 얘는 영하 6도. 얘는 영하 한 2도 정도 될까요? 가장 따뜻해요. 그리고 어림잡아 보더라도 라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이 라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청진을 찾아볼까요? 가나다 중에 연강 수량 가장 적은데 답니다. 다 연강 수량 가장 적죠. 그러니까 다가 청진이 되고요. 다. 희천과 평양 중에 누가 더 강수량 많을까요? 굳이 구분해 보자면 얘는 북한의 다우지에 해당하고요. 얘는 소우지에 해당합니다. 평양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소우지이고요. 북한에서도 연강수량이 적은 곳이에요. 희천은 원산과 장전 다음으로 요 청천강 중상류 일대가 북한의 다우지이긴 하지만
한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강 수량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희천은 평양보다 연강 수량이 많으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니까 요때 강수가 집중되는 가가 희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평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의 연강 수량이 가장 적고 그리고 나가 가와 라보다는 연강 수량이 적은 편이죠. 사실 연강 수량만을 가지고도 가장 많네요, 가장 적네요, 둘 중에 얘가 더 많네요. 이렇게 해서 가나 다라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죠. 나는 북한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다. 얘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죠. 북한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는 청진과 원산이 될 거예요. 다음, 다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동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이르니까요. 청진은 평양보다 동쪽에 위치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3번. 가라중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가장 이른 곳.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가장 이른 곳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빨리 서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춥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 다라 중에 가가 되겠죠. 내륙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고위도이면서 내륙이니까. 다음, 가나다라 중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청진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가, 희천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진은 특이한 곳이죠. 얘는 위도가 꽤나 높은데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5번, 가나다라 중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딘가요? 가네요.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딘가요? 라입니다. 여기 원산은 영동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동풍에 의해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가이지만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라이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북한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이런 문항들은 뭐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또 꽤나 여러 번 출제되었었던 문항입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자, 수능 특강에 165페이지 7번에서 연계됐던 문항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죠. 자, 가나다는 어떤 지역인가요? 다는 강릉입니다. 강릉. 다음, 나는 평창이죠. 다음,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차역은 원주에 위치하고 있고 나 정차역은 평창에, 다 정차역은 강릉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정동진 해안당구 및 경포 어딘가요? 강릉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스키점프대와 양떼목장, 동계올림픽 평창. 강원도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원주입니다. 그러면은 가나다가 CBA가 되겠네요. CBA.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역시 지도 문항이었지만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고요. 자, 벌써 절반을 넘어갔네요. 자, 11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라에 대한 지역,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에 어떤 구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여기 중구입니다. 중구. 여기는요, 노원구. 여기는 강남구. 여기는 금천구입니다. 자,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에서 구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은 두 지역을 비교하면 거의 도심과 외곽 지역을 비교하는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세 지역을 비교하면 여기에다가 부도심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도심이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한 구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구가 영구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구금, 영구를 금지했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예요. 영구금. 그래서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조업이 발달한 영구금. 그런데 이 문항은
네 지역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하나, 외곽 지역 하나, 부도심 하나, 제조업 하나를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특징적인 지역들 하나씩 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노원구는 외곽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중구는 도심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다음 강남구는 얘는 부도심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냐면 주거와 업무가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곳이죠. 다음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자, 가나다라가 제시되어 있고요. 아파트 수와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이렇게 나누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가와다 아파트가 많은 데가 두 군데네. 아파트 노원구 많고 강남구도 많은데 금천구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금천구? 그럼 뭐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자, 이렇게 나눈다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조금 미약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거 기능이 미약한 곳은 중구 아니면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이니까 다와라는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 가와나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 다시요. 업무 기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이 두 곳이에요. 도심인 중구와 부도심인 강남구입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구분해 줄 거냐? 강남구는 부도심이라 업무 기능과 함께 주거 기능도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기능이 발달한 두 곳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더 많은 다가 강남구가 되는 거죠. 얘가 강남구, 다음 얘가 도심, 중구가 됩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는 가장 많고 아파트 수는 굉장히 적은 곳이죠. 자, 다시 이제 가와 나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지? 여긴 우리 동네예요. 아파트가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분명히 노원인 게 확실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금천의 아파트가 이렇게 없나,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가가 확실하니까 얘를 나눠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통계 자료를 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천이 정말 아파트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와 금천구의 아파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자, 왜인고 생각해 봤더니 얘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면서 얘는 사실 그 아파트보다는 이제 아파트가 막 최근에 개발되고 있긴 한데 예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살고 있는데 중구보다 상주 인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노원구나 강남구는 굉장히 대규모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물론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로만 봤을 때는 외곽 지역에 해당하니까 아파트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천구의 아파트 수가 적다는 것이 사실 저도 처음 알았긴 했는데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거든요. 네, 꽤나 적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을 봤더니 실려 있더라고요. 85페이지에. 그때 열심히 안 봤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되돌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가나 다라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이 아파트 수가 상주 인구와 완전히 비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상주 인구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조금 함정이랄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볼게요. 가는 라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훨씬 낮죠.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얘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니은 맞아요. 다음 디귿, 다는 강남구는 노원구보다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가 많다. 강남구도 유출 인구가 꽤나 많긴 합니다. 인구 자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순 유출 인구는
얘가 더 많죠. 얘는 순유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죠. 순유출 인구는 얘가 더 많고요. 얘는 순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다는 나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죠. 부도심이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였고요. 아마 금천구의 아파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에 저처럼 놀랬던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노원구는 아파트가 되게 많다는 게 그동안 여러 문제들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풀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함정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풀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4번 리을.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침식분지죠. 침식분지. 여기 가와나가 빠졌죠. 가와나. 침식분지. 그래서 B가 침식분지의 내부니까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침식분지 주변 산지니까 기반암이 변성암이 될 거예요. 변성암. 다음 C. 여기는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오, 경사가 되게 급해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등고선의 간격이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1000m나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곳 별로 없습니다. 나는 고위평탄면이죠. 고위평탄면. 그래서 가는 일단 침식분지이고 침식분지 중에 B는 침식분지의 내부니까 화강암, A는 침식분지의 주변 산지니까 변성암입니다. 나는 고위평탄면, 여기가 이제 고위평탄면이 되는 거죠. 볼게요. 가의 분지는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얘는 하천의 차별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상대적으로 침식과 풍화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 나간 것이고 A는 상대적으로 침식과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차별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침식 분지가 하천 지형이에요. 그래서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강암 자체가 풍화를 많이 당해서 많이 깎여 나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천에 의한 침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저기가 더 온폭 파이게 된 거예요. 하천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하천 지형입니다. 가끔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음, 가와 나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죠. 경상 분지가 분포하는 지역에. 다음, C에서는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여 변홍사가 널리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려면 큰 하천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너무 높아요. 여기에 큰 하천이 흐르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충적층이 넓게 발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변홍사가 널리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농업용수 구하기도 어렵고요. 토양도 그렇게 비옥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A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얘는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 얘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A의 기반함이 B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죠.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시원생대가 중생대보다 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다음 5번. C는 고위평탄면은 침식 분지보다 복사 냉각에 의한 기온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얘는 몰라도 되고요. 기온 역전 현상은 특히나 침식 분지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 밤이 되면 양쪽 산사면에서 냉각된 냉기류가 침식 분지에 쌓이면서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식 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죠.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그래프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A, C는 각각 과수, 쌀,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렇게 풀었던 친구 있을걸요? 1인당 연간 소비량, 우리나라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A가 쌀이구나. 그런 친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A, B, C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실수로 문제를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얘를 어렵게 출제하면은 A, B, C 가나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A를 쌀로 놓고 푸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이도 높이려면은 A, B, C, 가나다, 기역, 니은, 디 이거 다 포함시키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A, B, C, A, B, C 두 개의 그래프에 똑같이 A, B, C가 블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없이 요것만 있어도 우리 풀 수 있는 문항이었잖아요. 오른쪽 볼게요. 자, 도별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인데요. 자, 제주, 강원, 경북, 전남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찾을까요? 네, B 찾아야겠죠. 왜요? 제주에 없습니다. 과수, 쌀, 채소 중에 제주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B가 쌀이 되겠죠. 쌀. 그러면 제주에 A와 C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과수고 하나는 채소일 텐데 경북을 볼까요? 경북은 C의 비중이 높네요. 그러면 제주와 경북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원을 봤더니 강원은 쌀과 함께 A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은 과수보다는 지역 내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A가 채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채소, B가 쌀, C가 과수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채소, 소비량이 엄청 많아요. 무게가 무겁고 여러 번 생산되고요. 우리가 뭐 그대로 날로 먹기도 하고요. 뭐 쌈 싸 먹고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B는 쌀, 그리고 과수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 제주에서는 쌀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채소와 과수를 구분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을 가지고 채소를 찾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전남 또한 마찬가지죠.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채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남 또한 재배 면적에서 채소가 과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채소의 생산량은 제주가 가장 많다. 조심해야 되겠죠. 생산량이냐, 비율이냐, 양이냐, 비중이냐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물론 재배 면적 비율에서는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얘는 양을 물어본 거잖아요. 전체 경지 면적 자체가 제주는 좁습니다. 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은 제주가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채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전남입니다. 옳지 않죠. 또 이거 가끔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전남은요 평야 지역이잖아요. 논면적이 우리나라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논면적이 1위인데 왜 채소 생산량이 많나요? 논면적이 1위이지만 논면적이 1위라고 해서 밭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얘는 경지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습니다. 도중에서. 경북보다 전남의 경지 면적이 가장 넓죠. 그러니까 논면적이 1위이긴 하지만 밭면적도 꽤나 넓은 편이에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과수의 생산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과수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밭에 과수원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채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은 논면적이 1위이고 쌀 생산량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채소 생산량 또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중에서 채소 생산량 1등은 전남입니다. 자, 다음. 전남에서는 채소가 과수보다 생산량이 많다. 방금 얘기했네요. 자, 맞습니다. 다음. B는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작물 재배 면적이고요. 생산량과는 통계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량 자체는 채소가 무게가 무겁고 여러 번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재배 면적 비율도 높은 데다가 생산량도 많으니까 채소의 생산량이 과수보다 많습니다. 다음, 쌀은
채소보다 노지 재배 비율이 높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지 재배 비율은 쌀이 채소보다 높겠죠. 맞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과수는 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총 재배 면적은 쌀이 가장 넓습니다. 주의할 것은 생산량 자체는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재배 면적은 쌀이 가장 넓어요. 벼가. 그러니까 총 재배 면적은 쌀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벼를 재배해서 쌀을 생산하는 거니까 재배 면적 자체는 벼가 가장 넓고 생산량 자체는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수보다도 쌀의 재배 면적이 넓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쉬운 문항이었죠. 다음은 세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다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머드 축제네요. 머드 축제. 자, 갯벌을 이용한 축제로 보령에서 7월에 열립니다. 여름이죠. 다음 김제 지평선 축제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전북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노랗게 익어가 있는 그러니까 벼가 노랗게 익어가 있는 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얘는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태백산 눈 축제. 겨울에 눈이 내리겠죠. 당연히 매년 1, 2월 겨울에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항은 이제 축제가 좀 필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다 좋다. 이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1번. 여름은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아닙니다. 여름에 우리나라는 해양성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죠. 옳지 않습니다.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 계절은 겨울이겠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음,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고마비라고 하잖아요. 하늘 높아요.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잖아요.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늘이 높고 구름이 없고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 다음, 겨울은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 남고북저는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했을 때,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면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 동서 간의 기온 차이는 모두 겨울이 여름보다 크죠. 왜냐하면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북서계절풍이 굉장히 시베리아로부터 굉장히 강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여름보다 지역 간의 계절 기온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가을은 여름보다 열대야 발생일 수가 많다. 그럼 큰일 나죠.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가을에 열대야가 일단 발생하지도 않을 뿐, 물론 가끔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또 이상기후 나타나면서 미국에 막 폭설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열대야 발생일 수가 가을이 더 많으면 진짜 우리는 어떤 계절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답 2번입니다. 15번 보죠. 15번. 자, 일단 볼게요. 다음은 지리답사 동아리의 활동 장면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번 답사는 충청지방에 인접한 두 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A부터 E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일단 A부터 E 지역이 어디냐? 이거 좀 적어볼게요. A는 여기 대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전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여기 서산과 당진입니다. 서산, 당진. B는요, 여기 홍성과 예산이죠.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 홍성과 예산입니다. 다음 C는 여기 어디죠? 서당에서 천자문 외우던, 다시요. 태안에서 서당에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던 세대 맞았다.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던 세대 맞았다. 천안과 여기는 청주죠. 청주. 다음 D. 여기 아산, 천안, 그리고 충청북도의 진천음성입니다. 진천음성.
그리고 여기 제천단양이죠. 제천단양. 그리고 여기가 충주라는 곳입니다. 충청북도의 북쪽에 5개 지역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충북 혁신도시, 시멘트, 충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볼게요. A의 두 지역 모두에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서산에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했고요. 당진에는 제철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중화학공업에 속하죠. 그러니까 두 지역 모두에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해설 들어오기 전에 한 커뮤니티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 문항에 대한 정답을 묻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봤더니만 이걸 왜 틀렸냐? 저는 왜 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렵나?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랬더니만 중화학공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틀렸대요. 석유화학과 제철공업이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섬유 있죠? 섬유 말고는 다 중화학공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전자조립도 경공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문항에서 경공업으로 전자조립은 잘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경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섬유이고요. 섬유와 전자조립 말고는 다 중화학공업이에요.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제조업들이잖아요. 석유화학과 제철 모두 중화학공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놓친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B. 홍성 예산. 두 지역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진천 음성에 대한 얘기죠. 다음 C의 두 지역 모두 도청을 볼 수 있어요. 도청, 청주에 충북도청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은 여기에 있죠. 홍성 예산에. 다음 D의 두 지역 모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죠. 여기 뭐 공주랑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없죠. 다음 제천, 단양 두 지역 모두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 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기업 도시는 아까 얘기했던 충주와 태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죠.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충청지방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도 있죠. 진천, 음성에. 그리고 기업도시 태안과 충주에 있죠. 거기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리고 내포신도시 있죠. 충북도청수제지, 충남도청수제지가 있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청지방은 백지도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들의 특성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1번.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16번. 보자.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어디인가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화성. 여기는 잘 모르죠? 예, 촌락이에요, 촌락. 지도 문제 보다가 잘 모르는 지역에 나오면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여기는 봉화라는 곳이긴 합니다. 봉화. 다음 여기 대전이죠, 대전. 자,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화성,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공업도시죠. 다음 봉화는 촌락입니다. 촌락. 1차 산업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겠죠. 대전은 대도시입니다. 광역시 중에 하나니까 대도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나는 유학생의 비중이 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다는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가와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가 어디일까요?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니 당연히 외국인 유형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니 얘는 가가 되겠죠. 화성. 다음 봉화는 촌락입니다.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촌락은 청장년층에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죠. 다시요. 청장년층에 특히나 결혼정년기에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의 비중이 높으니 여기는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겠죠.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촌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촌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초입니다. 요초. 그런데 청장년층에서는 남초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데 남자는 여자보다 좀 평균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여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년층에서 남초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대전 대도시이고요. 여기에는 대학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아가 됩니다. 다 지울게요. 조금 헷갈리네요. 얘가 다, 그리고 얘가 나아가 됩니다. 보죠.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겠죠. 왜냐하면 제조업, 특히나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이니까.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 나는 가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이것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도시와 관련된 문학 유형입니다. 도시보다는 인구와 관련된 문학 유형이라고 봐도 괜찮고요. 이런 거죠. 대도시와 신흥공업도시, 그리고 위성도시, 혁신도시. 흔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는 과거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에 특히나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단 신흥공업도시는 특히나 7, 8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에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었는데 이 화성과 대전은 기존의 프레임과는 조금 다른 지역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거냐면 대도시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 부산, 대구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음 화성은 신흥공업도시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성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동탄 신도시와 제조업 발달로 인해서. 대전은 대도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구 증가 요인이 딱히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충청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현재 인구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더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그런 유입 요건이 없다는 거죠. 위성도시, 신도시가 조성이 되거나 어떤 기능들이 이전을 하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최근에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 곳들이에요. 화성 또한 최근에 인구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얘는 현재 인구는 많지만 최근에 인구가 딱히 유입될 만한 최근에 핫 이슈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최근의 인구 증가율은 당연히 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으니까 비교해 볼만 했을 거예요. 다음, 나는 다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다는 얘기죠. 대전은 도시이고 봉화는 촌락이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얘가 높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으니 총부양비는 낮죠. 왜냐하면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반비례하니까.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도시고 촌락이니까. 다음, 다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아무래도 낮겠죠. 여기는 촌락이니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화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얘가 높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여기 경상북도의 북서쪽 구석이에요. 항상 이 구석에 있는 지역들을 잘 알아두면 지도 문제 풀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북동쪽의 구석은 울진이죠.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북서쪽의 구석은 조령이 있는 문경입니다. 문경 세제 있고요. 석탄박물관 있죠. 문경. 다음 B. 여기는 이렇게 대구와 C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나 건너서 또 C에서 하나 건너서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B가 안동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있고요. 경북 도청 소재지죠. 다음 C가 어딘가요? C는 구미입니다. 구미. 구미는 전자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미 왼쪽에 여기가 김천이라는 곳이에요. 가끔 최근에 나옵니다. 여기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최근에 가끔 나오는 곳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 다음 D. 호미곶 있는 곳입니다. 포항이죠. 포항. 다음 이는 대구의 동쪽에 붙어 있어요. 대구의 동쪽. 대구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위성도시예요. 경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하면 항상 이 대도시권 문제에서 거의 수도권 위주로 출제되긴 합니다.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 대구 대도시권이 출제되기도 해요. 우리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에 김해 나왔잖아요. 3번 문제에 김해 나왔잖아요.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와 양산. 그리고 대구의 위성도시가 경산입니다. 경산, 대구의 위성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지역의 심벌 마크는 첨단 산업 도시와 찬란한 문화를 나타내는 두 개의 핵을 메비우스의 띠로 연결하여 끝없는 발전을 표시하고 있다. 1970년대에 국가산업단지의 성장은 읍에서 시, 도농통합시로 외연적 확장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산업은 도시의 상징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만들고 도시 확대까지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어딘가요? C죠. 사실 요 문항도 이제 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자산업입니다. 전자산업 구미. 구미 이용해서 전자산업 이용해서 구미 찾아주면 되겠죠. C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18번 볼게요. 자, 요 18번 문항이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의 문항을 연계한 문항입니다. 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자료들을 조금 바꿨습니다. 수능 얘가 특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특강과 완성의 연계 교재에 요 가나다가 제시되어 있었던 것을 가나다를 블랭크 쳐놓은 것이고요. 요 자료가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던 자료를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9월 모의평가에 출제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와 A씨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권역별 인구 비율의 변화인데요. 사실 이 앞에 자료가 없어도 2018년 자료만을 가지고도 가나다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어디일까요? 당연히 경기와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적겠습니다. 가가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죠. 그리고 80년 이후로도 꾸준히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다음 나는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수도권에 이어 2위이다. 다음 다는 그럼 호남권이 되겠죠. 때로는 충청권까지 같이 블랭크 쳐서 문제를 낼 때도 있는데요. 호남권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충청권은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순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아졌다. 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성장의 아이콘이죠. 성장의 아이콘. 자, 그래서 영남권과 호남권이 모두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그래도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아가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호남권이 인구 유출이 많으니 인구 비율이 가장 빠르게 낮아진 나아가 호남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A, B, C. A, B, C. 자, 보죠. 자, 각 권역의 용도별 전력 소비량 비율입니다. A, B, C를 봤더니만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권역들 대비 가정용 전력 소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수도권이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B가 수도권. 다음,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이 발달하여 농림어업용 전력 소비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A가 1차 산업이 발달한 호남권이 되겠죠. 호남권. 다음 남아있는 게 C죠. C.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여 제조업 전력 소비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C가 영남권입니다. 참고로 영남권과 호남권을 비교하면은 충청권을 비교하면 충청권의 제조업 전력 소비량 비율이 영남권보다 높습니다. 충청권 영남권보다 제조업용 전력 소비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건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가 수도권이니까 B, 나가 영남권 C, 다가 호남권이니까 A. 그러면 B, C, A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권역의 특징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단 A부터 C는 의복.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개념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사용하던 수능 개념 교재를 조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 통계 자료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매해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윤리와 사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돌아가신 옛 사상가들의 그 사상들을 표현하는 그 공부한 학문이다 보니까 옛 사상가들의 그 사상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 자료가 매해 바뀌기 때문에 매 통계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원래 기존 교재에 의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복이 최근에 너무 안 나와서 뺐습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수능에 안 나오겠지. 왜 의복을 뺐냐면 일단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의복하면 나올 만한 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복하면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의복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이 전기장비 제조업도 거의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프에 나왔던 적은 있지만 얘를 찾는 이런 자료는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문항이었으나 어렵진 않았다. 자, 어떤 지역에 나와 있느냐? 서울, 울산, 광주입니다. 물론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방금 의아하다고 표현했듯이 제조업 관련된 문항에서 잘 나오지 않는 서울이 나왔고, 그리고 광주도 사실 제조업 관련된 문항에서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의복, 방금 얘기했듯이 의복하면 서울밖에 없습니다.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 원단 같은 거 만들고 단추 만들고 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옷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의복 산업이에요. 액세서리나 모피도 포함시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옷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의류 상가들이 있는데요. 여기 새벽에 도매시장이 열려요. 지방에 있는 도매상들이 서울에 와서 새벽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옷을 떼간다 그러죠. 물건을 사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동대문의 의류 상가들 뒤편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옷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 공장들이 바로 이 의복 산업의 주역들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하면 의복입니다. 그러면은 A는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C는 딱 한 군데밖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1위 산업이 의복이기 때문에 가가 서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의복이 되고요. 얘가 의복 이렇게 적을게요. 가나다가 얘가 다가 서울이고 A, B, C 했을 때 C가 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자동차와 전기 장비인데요. 자, 울산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출하액 1위 제조업은 정유입니다. 그리고 2위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광주하면 K자동차 공장이 있죠. 광주도 자동차가 1위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A가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정유가 1등인 나가 울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가 광주가 됩니다. 그리고 B가 전기장비 제조업이 되는 거죠. 전기장비가 많이 나오는 제조업은 아닌데 광주에 그 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 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기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는 거. 그리고 이 광주가 제조업 관련된 문항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시해주곤 합니다. 여기 인천이랑 광주가 의외로 자동차 출하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주하면 자동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비 제조업이 울산의 주요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B가 전기장비이구나. 왜냐면 울산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B가 전기장비 제조업이니 가가 광주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흔히 나오지 않는 제조업과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B는 전기장비 제조업은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다. 아니죠. 다음, 의복은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원료 지향형 공업이다. 아닙니다. 서울의 의복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의복의 아주 대표적인 시장 지향형 제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A는 C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의 비율이 높겠죠. 최근에 자동차는 뭐 거의 전자기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뭐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엔진이라던가 뭐 타이어라던가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다음, C는 A보다 2000년대 이후 수출액이 많을 리가요. 다음, 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울산보다도 적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옳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0번 문항,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역시 최근에 이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서비스업 단독 문항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단독 문항이 나오면은 얘는 거의 99.9%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에요. 아주 쉬운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쭉 문제를 풀이하면서 사실 저는 20번 문항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20번에 배열이 되어 있다니 뭐 다행이죠.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자, 볼게요.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서 크게 가와 나로 나눈다. 가와 나는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가 될 거예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업 내부에서 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 초기에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가가 주로 성장하지만 얘가 가가 되겠죠. 다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탈공업화 사회가 될수록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등 주로 기업에게 제공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인 특성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의 특성을 찾아야 되겠죠. 자, 먼저 대도시 집중도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인 기업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도시 집중도가 높으니까요. 낮은 쪽에 있는 D와 E를 지워주고요. 다음 종사자당 출하액. 이것도 볼까요? 총 사업체 수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얘가 더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등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를 은행이라고 놓고 얘를 편의점이라고 놔봅시다. 둘 중에 뭐가 더 많나요?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총 사업체 수는 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찾는 거니까 총 사업체 수는 적다로 가야 돼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C와 B를 지워주면 정답은 1번입니다. 확인해 보죠. 종사자당 매출액. 얘기했었죠. 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소비자 서비스가 많지만 종사자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은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의 20문항 모두 풀이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항상 해설 강의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아니, 이런 문제를 내가 틀렸다니. 아니, 그렇게 풀면 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던가.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그 시간적인 압박이 주는 그런 압박감들, 스트레스들이 여러분들을 좀 깊게 또 현명하게 사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곤 합니다. 저 또한 그 시험장이라는 공간에서 30분의 제한 시간 동안 이걸 다 풀이하라고 하면은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험은 물론 학력평가도 있지만 평가원 주간의 시험은 수능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78일이 남아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수능입니다.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담금질해 나가고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별거 아닙니다. 참 얘기하면서 참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끝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막 긴장 속에 막 풀이했을걸요. 끝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수능 또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남아있는 78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적 해석이란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수강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가 또 오픈될 예정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 준비했으니까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약점 철저하게 잘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